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영성이라고 Just 굳이 take my 제목을 hand 붙인 and 이유는 fly.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글을 어떻게 씁니까? 제가 글을 쓰는데 하나님 없이 글을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글을 우리는 쓸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덜어드리고자 만약에 앞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조금 더 쉽게 다가오시지 않나요? '아 큐티 묵상처럼 쓰면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조금 생각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일부러 에세이 앞에 우리들이 쓸 수 있는 글, 우리가 쉽게 좀 쓸 수 있는 글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영성이라는 단어를 붙여 봤습니다. 그런데 굳이 글 안에 하나님, 예수님, 주님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믿는 사람이 쓰는 글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네, 에세이를 쓰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있었죠? 자, 1번 낯설게 보기, 그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관심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묘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바로 낯설게 보기하고 자신의 관심사는 에세이를 쓰기 위한 소재가 될 수 있겠죠. 이 에세이를 쓰는데 글감을 뭘로 하지? 무슨 이야기를 쓰지? 라고 할 때, 아, 낯설게 보기로 찾아낸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관심사. 아,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건 어떤 분야지? 이거를 통해서 이제 에세이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에세이를 더 돋보이게 하는 표현 기법이 뭐냐? 바로 묘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은유를 배웠어요. A는 B다 은유. 물론 요것도 쓰면 좋죠. 그런데 또 에세이를 돋보이게 하는 어떤 기법, 그다음에 이 글이 맛있게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묘사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묘사를 중심으로 이 시간을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낯설게 보기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아주 소소한 것들에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했죠. 뭐 특징 찾기.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마우스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가 100 가지 찾아보자 하면 100 가지를 어떻게 찾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A는 B다 은유법 우리 이거 했죠. 이런 게 다 낯설게 보기의 일환입니다. 한 방법인 거죠. 그 예를 들면은 짝 잃은 고무장갑이 이렇게 칙 늘어져서 걸려 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냥 고무장갑 한 짝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그게 의미가 되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 짝이른 고무장갑 뭔가 짝을 잃어버리고 슬픈 모습이다. 축 늘어져 있고 내가 지금 내 모습 그렇지 않은가? 뭔가 어떤 균형이 맞지 않은 뭔가 삶의 균형이 깨져서 힘없이 있는 나의 모습 같아.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쵸? 그다음에 어떤 때는 컵 안에 반만 채워져 있는 그 물을 보면서도 뭐 생각할 수가 있죠. 마지막 ip새처럼 또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그 ip새를 보면서 '아 저건 뭔가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지켜나가야 될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렇게 낯설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렇게 에세이의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자신의 관심사죠. 삶 속에서 어떤 특별한 소재, 나만의 소재를 찾아서 글을 써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성분들은 참 잘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그냥 늘 좀 감성이 약간 기본적으로 여성의 존재 자체가 감성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쉽게 쓰실 수 있는데 남성분들 보고 "그런 걸 찾아서 써 보십시오." 하면은 되게 막막하고 어렵게 느끼실 때가 있어요. 아니 그냥 컵은 컵이고 나뭇잎은 나뭇잎인데 그거를 제가 가지고 뭘 어떻게 써야 되나요?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여성 선생님들 중에서도 뭐 감성이 쪼끔 이렇게 감성 레벨이 좀 낮으신 분들은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자신의 관심사가 사로 글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관심사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다 글로 어떻게 쓰겠어요. 우리가 막 박사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좁혀 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만약에 내가 역사를 좋아해요. "역사로 글을 쓰세요." 했을 때 쓸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전 세계 역사를 다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쓰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르는 거예요. '내가 역사를 좋아한다. 그렇다면 어느 시기, 어느 지역,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좁혀나가는 것이죠. 그 범위를. 자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러실 수 있어요. 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이요? 그래서 좁혀나가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에콰도르 사람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외받는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동네에 사는 소외받는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집 옆집에 사는 어떤 여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내 관심사를 좁혀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쓰기가 좀 쉽겠죠. 관심사를 좁혀나간다는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낯설게 본 그 소재와 그리고 나만의 관심사가 있는 그 어떤 분야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묘사입니다. 묘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어떠함을 그리는 것, 대상의 빛깔, 색깔, 감촉, 느낌, 냄새, 소리, 맛 등의 특성을 그림 그리듯이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뭐 사진처럼 이제 그림처럼 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스마트폰 갤러리에는 어떤 사진이 있습니까? 사진을 찍으실 때 어떻게 찍으세요? 뭔가 사진을 찍으시려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이 중심이 되게 사진을 찍으시죠. 그 대상이 두드러지게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아이를 찍는다 할 때도 그 아이의 얼굴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찍되 그렇지만 배경은 좀 흐려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음식 사진을 찍으실 때도 음식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은 예쁜 각도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음식이 더 먹음직스럽게 보일 것인가 뭐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음식 사진을 찍게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 자신을 셀피로 찍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 조금 주름을 좀 안 보이게 하면서 그렇지만 좀 뭔가 지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찍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글에서 묘사한다는 것도 바로 그 사진 찍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선생님들께 사진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글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묘사하세요. 묘사한 글을 쓰세요."라고 했을 때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묘사가 되어 있다면 그 글은 읽기가 싫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글을 읽다가 어떤 한 부분이 나옵니다. 만약에 어떤 내가 만난 사람에 대해서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본 광경, 내가 본 자연, '봄을 알리는 봄꽃이 피었네.' 혹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뭐 커피를 마십니다. 그럼 그 커피를 마신 그 분위기, 그 장소, 그리고 그 커피의 향 그런 것들을 그런 한 장면만을 사진을 딱 찍어서 그걸 묘사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줄줄줄줄줄 묘사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어떤 내가 부각시키고 싶은 한 부분, 한 장면, 한 사람 고것만을 그 대상만을 묘사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묘사해서 쓸 때는 어떡하나요? 아까 얘기했죠. 뭐 이런 거 색깔, 그다음에 감촉, 느낌 그리고 냄새는 어떤지, 소리는 어떤지, 맛은 어떤지,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라면 표정은 어떤지, 뭐 이런 거를 쓰는 거죠. 그런 묘사가 자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면 안 되고 단 한 번만 나오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글을 쓰시다 보면은 꼭 필요하다 싶으실 때만 요 묘사를 기법을 써 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강조하고 왜냐면은 싶을 때. 예예. 네네. 내가 강조하고 싶을 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만난 사람을 강조하고 싶다. 뭐 여승훈 선생님께서 캐나다 동부지역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들이 전체적으로 풍기는 어떤 이미지를 드러내고 싶을 때 아니면 혹은 그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한 명이 '아 정말 저 사람이 너무 배우고 싶고 참 믿음직스럽고 존경할 만한 분이야.'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누구를 만났는지 제가 또는을 썼어요. 또는 무엇을 했는지 또는 무엇을 봤는지 또는 무엇을 먹었는지 또는 무엇을 들었는지 그 장면만을 세밀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가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그리고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라면 이거를 다 세밀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한 부분,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내 감정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는 부분만을 골라서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보고 있는 책입니다. 정영준 작가의 밑줄과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밑줄과 생각이라는 에세이집에서 이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두부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두부를 잘라서 두부를 굽고 그리고 그것을 그 구운 두부를 간장에 찍어서 먹으면서 뭔가 힘이 빠져 있는 자신을 위로하는 자신이 구운 두부로 자신을 위로하는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은근히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나도 두부 구워 먹고 싶다. 알바니아에는 두부가 아니라 하얀색 치즈 덩어리만 파는데 참 아쉽다. 만약에 정말 두부가 있었으면 내가 당장 달려가서 두부 한 모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 놓고 내가 우울해지거나 힘이 없어질 때 이 사람처럼 똑같이 두부를 구워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묘사의 힘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예, 비닐을 벗기고 찬물에 잠긴 두부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도마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잠시 감상하세요. 멀캉멀캉하고 하얀 직육면체. 떡처럼 보이고 푸딩처럼 보이는 예쁜 큐브 한 덩어리를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부드럽지만 은근히 단단한 묘한 감촉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제 칼을 듭니다. 어떤 칼이어도 좋아요. 큰 칼이든 작은 칼이든 사과를 깎는 칼이든 케이크를 자르는 칼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과도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제 자릅니다. 어떻게 잘라도 상관없지만 한 입 크기로 자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두부를 반으로 나눕니다. 90도 돌려서 다시 한번 반으로 나눕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잘린 정사각형은 정확히 4개로 나뉘게 됩니다. 이걸 한 손으로 부드럽게 눌러서 적당히 썰어줍니다. 적당히. 그게 어느 정도냐면 중앙선을 중심으로 가로, 세로 2번씩이면 적당해요. 그러면 조각이 16개가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작가가 두부를 꺼내서 자르는 모습까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좀 이렇게 보시면서 구체적인 그 움직임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예, 예. 떠오르시나요? 예, 그쵸. 네,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러면서, 아, 그래, 진짜 몰캉몰캉하고 뭔가 내가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르려고 이렇게 그 칼이 들어가는 느낌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말하지는 않았는데 약간 칼이 들어가는 그 느낌까지도 느껴지는 그런 거를 좀 경험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전체 글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 두부라는 글을 저희 카페 3기 자료방에 이 전문을 다 워드로 쳐서 제가 올려 놨습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한 세 번째 단계인가 그렇고요. 이제 첫 번째 단계부터 '아 내가 왜 이러지?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요거부터 이제 아주 자세하게 그림 그리듯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워서 먹고 그리고 그런 것이 어떻게 나에게 위안이 되는 방법인지 뭐 그런 것이 그 글로 아주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글을 보시면 아마 선생님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글 안에 꼭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요런 멘트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사람이 글로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 그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제가 그 자료방에 올려 놨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옛날에 상실의 시대 를 썼던 작가인데요.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인물 묘사가 너무 잘 돼 있는 부분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 내가 사키 선생님들한테 반드시 이거를 나눌 것이다.'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84 쪽에 이제 소에다라는 어떤 여성이 나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는 여성이에요. 근데 이 소에다 씨에 대한 묘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다 씨는 대략 30대 중반으로 담백한 이목구비에 지적인 인상을 풍기는 여성이었다. 키는 160cm 정도, 체격도 얼굴처럼 가늘다. 자세가 바르고 등이 곧으며 걸음걸이도 반듯하다. 학창 시절에는 농구 선수였다고 한다. 항상 무릎 아래까지 오는 스커트 차림에 걷기 편하도록 굽낮은 구두를 신었다. 화장기는 별로 없지만 피부가 맑다. 동그란 귓볼이 바닷가의 자갈처럼 매끈했다.
목덜미가 가늘지만 약해 보이진 않는다. 블랙커피를 좋아해서 카운터 안쪽 책상에 늘 큼지막한 머그잔이 놓여 있었다. 머그잔에는 날개를 펼친 컬러풀한 들새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보안이 처음 만난 상대에게 쉽게 마음을 여는 타입은 아닌 듯했다. 눈에는 항상 주의 깊은 빛이 빈틈없이 떠 있고 입술은 단호하고 도전적으로 다물려 있다. 하지만 나는 왠지 처음 대화를 나누었을 때부터 이 사람과는 곧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기분이 들었다. 아마도 이 작은 말에 굴러 들어온 돌 동지로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주인공이 소에다 씨에 대해서 그의 겉모습부터 해서 네, 걸음걸이는 어떤지, 또 키는 어떻는지, 또 이목구비는 어떤지, 그리고 이목구비에서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서 목까지 내려오죠. 목은 어떤지, 눈은 어떤지, 입술은 어떤지, 그리고 자신의 느낌을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었을 때 우리가 소혜다 씨를 본 적은 없지만 아, 어떤 사람이겠구나 하고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묘사의 힘이다. 비록 글로 읽었지만 우리가 꼭 그 사람을 마주하는 것처럼 혹은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처럼 사진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묘사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선교 편지나 어떤 보고를 하실 때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묘사를 해보시는 거죠. 아니면은 어떤 장면에 대해서 그냥 교회에서 이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그냥 나열하는 식으로 설명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부분을 포커스 잡아서 그 안에서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이 시간에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문장이 없더라도 은혜를 받은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도 이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묘사하시는 글을 한 편을 딱 실잖아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될 겁니다. 읽는 사람이. 왜냐면은 떠오르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아, 지금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이러이러이러한 모습이겠구나 하면서 글을 읽으면서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랬을 때 그 효과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한 문장을 던지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